네, 자, 이번 시간도 330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 거래 몇 개 밑에 남아 있는데요. 30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은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보면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제가 이것도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800번대 보험료로 업무용 차량이니까 하면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입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가 아니라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됩니다만은 출금 전표로 선급 비용 잡아도 됩니다. 출금 전표로 선급 비용 잡아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는 문제에서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선급 비용 자산이니까 차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표를 일반 전표에다가 30일로 바꾼 다음에 1번 출금하시고 선급으로 조회해 보시면은 선급 금 말고요. 두 번째 있는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하시고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 적요에다가는 보험료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1500 플러스 보험료를 자산 처리할 때 선급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수정 분계에 나왔었죠. 비용의 이연을 할 때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이연시킬 때 선급 비용 그 개정 과목하고 같은 거예요. 다음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서 9월 5일 지급한 착수금을 제외한 9월 5일 지급한 착수금이 있어요.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 거래의 특이한 것은요. 다른 것은 당일날 거래가 일어난 것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면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만 것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게 지금 잔금 2천만 원 이것만 회계 처리하면 이 문제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 건물의 신축 공사 때 착수금으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가계정으로 처리했어요. 그 가계정 개정 과목이 뭐냐면 이 유형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여러분 배웠거든요. 이론 때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 때 즉 잔금을 회계 처리할 때 같이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잔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건축 회사에다가 창고를 지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뭐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있으면 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금이 이제 착수금일 텐데 그런 걸 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일단 잡아요. 일단 잡았다가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건설 회사가 준공검사까지 딱 받아주면 우리가 이제 잔금 마지막으로 주는 거죠. 그때 요 잔금하고 같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5일 전표를 확인해 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한번 일반 전표에 9월 5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9월 5일 날 창고 건축 건물 창고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이다 해가지고 1,000만 원 자산 잡혀 있는 게 있죠. 차변에 1,000만 원. 이것을 건설 중인 자산을 정리하고 건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잔금 2,000만 원도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합계가 3,0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10월 31일로 날짜를 바꾸세요. 10월 31일로 날짜를 바꿔서 차변에 코드는 건물,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창고, 건물, 완공. 예. 여러분 9월 5일에 건설주의 자산이 없었던 사람 또 있나요? 왜 재부팅했지? 다시 딱히 안 보여서. 안 보였어요? 저번에 안 보이다가 네. 3년 이상해서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갔다 들어가니까 화면이 다시 나. 일단 요거 두 개는 좀 지워주실까요? 바탕화면 저거 잘못하면 저걸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9월 5일 날 진짜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3,200원. 보이네. 날짜를 이렇게 바꿔보시고 이 날짜로 10월 31일 차변의 건물. 자, 10월 31일 차변의 건물이 3,000만 원이 됩니다. 두 자리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을 감소시키고 214번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감소시키고 또 대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는 창고 건물 잔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2,000만 원.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했다라고 할 때는요, 건설 중인 자산 같이 건물로 대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순서 위아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아래로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을 위로 올리고 뭐 건설 중인 자산을 아래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뭐 순서가 달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밑에 요 정리된 요 분계가 잘 맞으면 되기 때문에 요 정리된 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여기 위에서 입력된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밑에는 잘 정리가 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계정 과목 코드의 순서에 맞게끔 다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요 창고 건물을 등록을 한다 이거죠. 등기를 낸다 이거죠.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고 이것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우리는 26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공채를 샀는데 왜 샀느냐 하면은 창고 건물 등록하면서 법에 의해서 공채를 사야 등기를 내주니까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 채권을 시장에서 산다는 그 가격이 그게 공정가치거든요. 시장에서 산다면 26만 원에 사요. 왜냐면은 채권은 만기가 앞으로 3년 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의 만기 시 금액은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3년 후에 30만 원짜리 현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채권을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로 샀습니다. 액면가가 만기 때 받을 돈이거든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것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4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4만 원은 우리가 왜 4만 원을 더 지불했느냐를 생각을 해서 건물을 등록하면서 지불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다 이겁니다. 건물이다. 그래서 차변이 말이죠. 두 개가 됩니다. 차변이 건물 4만 원에 단기 매매증권 26만 원 이게 차변이 돼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30만 원. 대변은 현금이 30만 원. 자, 그래서 무슨 뭐 건물을 등록한다든가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등록한다든가 어떤 이런 그 등기를 내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도 채권을 사야 될 거예요. 차량. 그래서 아마 개인들도 말이죠. 우리가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아반떼 한 대를 산다. 그러면 아반떼 뭐 얼마 해서 부가세 얼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채권을 물어봅니다. 채권 1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요. 사장님이 채권을 갖겠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 주셔야 되고 그냥 팔겠다 채권이 필요 없으시다 하면은 7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10만 원인데 7만 원만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럼 7만 원이면 말이 안 되겠네요. 3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3만 원만 달라고 그러냐? 영업사원이 그 채권의 현재 공정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자기가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해주면서 사가지고 바로 팔면
7만 원을 받으니까 그 차 고객한테는 그 차액 3만 원만 받으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차를 매입한 그 사람은 취득원가가 뭐만 가입됐어요? 뭐만 반영됐어요? 채권 액면가 10만 원 빼기 공정가치 7만 원 뺀 나머지 3만 원만 나는 차량의 취득 금액으로 보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등록하면서 4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채권을 사면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채권을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내에 채권 시장의 가격이 좋아질 때 우리는 좀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이익을 내보겠다. 네. 채권 시장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미래의 그 이자율이 말이죠. 미래의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채권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요. 예, 채권 시장의 가격은 미래의 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채권 시장의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3년, 5년 미리 예금 이자를 미리 확정 지어 놓고 고정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그 공정 가치가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에는 그것을 뭐 예측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만 원에 지급을 했는데 공정 가치는 26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26만 원 잡고 나머지 4만 원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10월 31일 전표를 밑에다 또 추가하겠습니다. 대변의 101번 현금. 이건 출금 전표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대체 전표로 입력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교회는 뭐 있나요? 6번 자산 매입 일부 현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저교를 타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건물 등록 시 공채 또는 공채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저교도 똑같이 엔터로 복사하시고 26만 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 202번 건물 저교 똑같이 건물 등록시 공채 4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출금 전표 2개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변의 현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을 26만 원과 4만 원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은 회계 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기타 거래 마지막 예제가 되겠는데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유상증자.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된 돈을 한번 따져볼게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보통예금 차변에 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자, 5,000주를 발행했는데 한 주당 12,000원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12,000주로 곱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6천만 원이네요. 52515로. 예. 근데 6천만 원이 다 들어오지 않고 200만 원 차감하고 들어왔어요. 차변의 보통 예금은 5,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변에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으로 인식해야 돼요. 반드시. 유상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해야 돼요. 한 주당 10,000원, 주식수는 5,000주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자, 800만 원을 우리가 더 받은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800만 원을 더 받고 우리 주식을 우리가 발행해 준 거예요. 주주에게. 권리는 5천만 원어치 권리를 주면서 지분은 5천만 원 지분을 줬어요. 우리 회사 법인의 지분을 5천만 원 주주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돈은 5,800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데 이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로 인한 잉여금이니까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계정과목.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주식발행 초과금 또는 주발초. 예. 주식발행 초과금 8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200만 원의 수수료는 어디로 갔느냐? 왜 수수료가 회계 처리가 안 됐느냐? 된 거예요. 자, 유상증자 시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야 되느냐?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든지 할 거는데 지금처럼 할증 발행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을 때는 초과금에서 상계하면 돼요. 이 초과금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이미 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원래는 한 주당 2,000원씩 5,000주니까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800만 원으로 인식했잖아요. 200만 원을 빼가지고 인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할인 발행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했다. 물론 그건 차변에 오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올 텐데 거기에는 가산해 줍니다. 가산, 더해 준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식 발행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 분계의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면 돼요. 10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10월 31일 밑에다 하나 추가합니다.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서는 타자를 해야 되겠네요. 유상증자. 금액은 5,800만 원. 58 플러스 엔터.
대변에 자본금 유상증자 5천만 원. 또 대변 주식 발행 주식으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341번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 대변에 입니다.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 회계 처리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문제가 나오면 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할증 발행으로 나왔지만 할인 발행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용을 가산해 주면 돼요. 만약에 주식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나갔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빼줬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에요. 거기다 더해줘 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33건의 연습 문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또 쌓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을 할 텐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연습은 우리가 매출에서 11번, 13번, 17번 유형 연습과 매입에서 51번, 53번, 54번, 57번 유형 연습 그것뿐입니다. FAT 1급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 입력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7가지 유형 중에 7가지가 다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 빼고 다 나와요. 대신에. 네. 그러니까 7가지 유형 중에서 한 5가지가 나올 거다. 그 7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11, 13, 17, 그 다음에 파랑색 매입에서는 51, 53, 54, 57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것이 나온다. 자, 11월 1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발급하는 문제예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를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는 받으면 다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이건 현금으로 분개해 주면 돼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우리 발급 전송하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자, 거래명세서에 보면은 거래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11월 11일 메인 매출 전표 같이 입력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가지고 11월 1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항상 11번이에요. 우리가 발행하는 거. 자, 11. 자, 품명에다가 정장구두 수량 10, 단가 17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우리가 판매자니까 공급자이고 거래처가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미림을 검색하시면 250번이죠.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둔다는 거 잊지 않았죠?
비워두고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돼요.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1번이에요. 현금.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자, 그러면 입금전표로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수금 입금, 상품 매출 입금. 네, 요 분계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러 어디로 가요? 전체 메뉴에 나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일로 가야죠. 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날짜를 입력해야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라고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쭉 칩니다. 3번을 치면은 밑에 미전송이라고 하나 보이죠. 처리 상태가 이 앞에 체크. 네, 체크박스 체크했으면 위에 있는 이 전자 발행 눌러주죠. 그러면 로그인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그걸 그대로 놓고 확인 단추를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그림이 나타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림인 거예요. 자, 밑에서 발행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안내가 나옵니다. 한 건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러 가는데 그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국세청 전송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여기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밑에 매출 조회를 누르죠. 그러면 여기 미림께는 미전송으로 나타나죠. 발행을 또 누릅니다. 그러면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또 확인.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11월 1일 과세 매출. 다시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11월 1일부터 엔터. 아까 11일로 되어 있었네. 체크. 그다음에 저 위에 전자 발행 확인, 발행 확인하고 또 위에서 한 번 더 아카데미 그 두 번째 거. 그때는 체크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로그인.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바로 밑에서 발행 또 확인 또 한번 확인.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닫아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 닫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화면으로 왔을 때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누르면 그리고 분계 쪽을 분계 현금 쪽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아까 비워두었던 곳에 전자 발행이 채워졌죠. 발행이 끝나면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다고 되어 있네요. 선수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계약금을 수령했으면 이건 선수금 했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이거는 외상매출금. 네, 말일에 받기로 한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그러면 혼합거래가 되는군요. 받기로 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해라. 복수거래라는 것은 이와 같이 품명이 2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를 이용하죠. 자,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매출이니까 유형은 똑같은 11번 유형이 됩니다.
자, 날짜가 여기 있어요. 11월 2일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2일로 고치세요. 그리고 유형은 똑같습니다. 11번 유형. 자, 분명히 두 줄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복수거래 단추 여기 있죠? 예, 그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타자를 하는 거예요. 등산화 한글로 바꾸고 10 단가 10만원. 또 운동화 10 단가 10만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여기 있는 여기 확인 단추 있죠? 여기 확인 단추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합계가 220만 원. 공급가액은 200에 부가세 20만 원 해가지고 220만 원 나오죠. 거래명세서에 있는 합계하고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거래처 코드입니다. 공급받는 자 그리로 검색하면 되죠. 그리운.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는 이걸 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우세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으로 분개해야죠. 예, 밑에 보시면 혼합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3. 자, 혼합 분개는 분개가 절반만 됩니다. 대변만 분개가 일어났어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요건 그대로 두면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줄 3번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선수금이죠. 금액은 20만 원. 또 차변에 말일에 받기로 했죠? 108번 외상매출금. 나머지가 200만원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릅니다. 200만원 입력하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로 넘어와 가지고 거래처 바꿔야 되는 게 혹시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또 차변하고 대변이 금액이 딱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점검하셔라. 점검하셔라. 네, 혼합분계 선택했을 때는요, 이와 같이 매출은 대변만, 매입은 차변만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 개념 과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입력해 하시고 거래처라든가 합계 같은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치됩니다. 이상 없어요. 그러면 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또 갈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아까 사용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또 들어갑니다. 날짜는 11월 2일부터 또 뒤에도 날짜를 12월 2일로 거래처에서는 3번 엔터. 그러면 미전송된 것도 보이죠? 체크하고. 선생님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요. 예. 체크하고 전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이거 빠졌나지?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기 이게 지금 마우스 여기 수신기가 잘 안 꽂혀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좀 마우스가 멈칫멈칫하네. 예, 저기가 다 된 것 같아요. 건전지. 저는 컨트롤 FNC에 눌러요? 아니 건전지를 바꿔야지. 네, 건전지를 제가 가져올게요. 이거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수동으로? 왜? 어디로 나가게? 전자세금계산서요. 여기 FC F7은
건전지가 거기 작은 거. 건전지 문제는 아닌가 보네. 그런 거 같지? 건전지는 안 썼지? 11월 며칠이죠? 2일 건가요? 이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예. 12월 2일. 예. 2일부터 12월 2일. 엔터 3번. 예. 그래서 하시면 돼요. 건전지 문제가 많네요. 네, 그래서 12월 2일 거 체크하고 전자 발행을 먼저 하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미전송 여기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르고 요거 닫고 조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분계 혼합했던 자리에 클릭해서 여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면 되는 것.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 332페이지부터 계속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